편을 선정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하고 싶기보다는 영화 너머의 이제 역사 이야기를 그래서 좀 편안하고 재밌게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들 뭐 이런 시각을 좀 만들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지식의 수준 뭐 정도로 본다면 그냥 좀 그 중고등학생 학교에서 배우는 수준에 있는 이야기에서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많다기보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좀 살펴보는 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은 아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오늘 이 아픔과 어떤 고통은 물질적 사례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자 제가 오기 전에 혹시 뭐라도 보셨나요? 뭐 보였어요? 이상한 공연 보셨어요?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 뭔지 모르겠고요. 이제 편안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그 영화 명량의 가장 재밌는 장면 어제 불법으로 다운받았고요. 그게 나름 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는데 자 이제 이순신 얘기를 깊이 있게 자세히 할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제한적인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 임진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임진 전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배경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순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뭐 시작부터 이렇게 나와서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불멸의 이순신, 명량 꽤 진지하고 그렇지 않아요? 말수 별로 없고 전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난중일기 같은 거 읽어보신 분들 알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호방하고 무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민망하지만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은 여인네를 죽었다 이러면서 여러 여인네들과 만나는 민망한 장면 학생들인데 정신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고 원균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제 그 난중일기 같은 걸 보면 가소하다 그러니까 원균보로 가소롭다 이런 얘기 막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인간적이고 또 문과심 여러 번 떨어지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머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이미지 때문에 너무 이순신 이렇게 되어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뭐 이순신 장군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 이상해보지 제가. 자, 요게 이제 장면 1입니다. 동아시아예요. 제가 이제 항상 고민하는 주제고 더욱더 어떻게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건 오늘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작은 나라죠.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동아시아라는 전체의 영향 속에서 존재한다는 얘기를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사회 문제들의 본질을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뉴스가 다 우리나라 얘기예요. 땡 치면 다 우리나라 얘기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더 그러는데, 이 지도도 사실 거짓말이에요. 이 지도의 큰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커요. 이렇게 크지 않아요. 세계 지리 구도를 보면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55배 정도가 돼요. 55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커요. 왜냐면 지구가 볼록해서 꼭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축약된 부분이 원래 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훨씬 큰 나라예요. 비교가 아예 될 수가 없어요. 일본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나라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자 간단한 키워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신혁명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혁명은 1911년에 중국에서 일어났던 순원이 일으켰었던 동아시아 최초의 혁명이에요. 이걸 통해서 동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신혁명이 이기에는 이 신혁명을 일으키려면 혁명 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혁명 세력이 중국혁명 동맹회라는 단체예요. 중국혁명 동맹회라는 단체예요. 근데 이 중국혁명 동맹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결성이 된 줄 아세요? 도쿄에서 결성이 됐어요. 왜냐면 청나라인데 국가는 청나라잖아요. 근데 이 청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한족들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려면 중국 내에서 운영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도쿄에 망명을 해서 도쿄에서 세운 거예요. 근데 되게 웃겨요. 신의 혁명 중에 외몽골 독립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고등학생이라면 동아시아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식처럼 외우는 내용이에요. 이 외몽골이 어디냐? 오늘날 몽골이에요.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쪽에 이렇게 이어진 데가 내몽골 자치구예요. 외몽골을 어떻게 독립했을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 외몽골 지역의 절반 이상이 저기 사막이거든요. 또 절반 정도가 초원지대예요. 인구도 되게 낮고요. 평균 수명이 40대예요. 현재도. 근데 여기 현재 나라로 존재하잖아요. 되게 신기하죠? 이때 독립했잖아요. 이게 독립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독립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그 비슷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1917년에 북쪽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저기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소련이 돼요. 그 소련의 지지하에 몽골이 국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몽골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건 러시아라는 나라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요. 왜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중국이라는 강한 나라, 러시아라는 강한 나라 사이에 굉장히 큰 나라가 있는데 인구도 별로 없고 사막의 초원이잖아요. 근데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어요. 독립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러시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 때문에. 이 나라 가면 되게 웃겨요. 이 나라 가면 되게 웃긴 게 철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서울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역을 가면 전라도를 갈 수 있든 어디 부산을 갈 수 있든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그 근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를 중심으로 X자형 방사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되지만 서울에 있으면 옛날에는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 원산 가는 거, 그리고 호남선, 이게 우리나라 X자형 철도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전국을 갈 수 있어요. 이게 1920년대 중반에 일본에 의해서 설계된 철도인데, 그럼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는 웃긴 게 몽골에서 러시아로 가는 철도와 몽골에서 중국으로 가는 철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두 개 또 안 이어져 있어요. 왠지 아시겠죠? 각각의 두 개의 나라가 자기 영향권 안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건 러시아 때문에 세워지고 유지가 된 거고, 그리고 그런 몽골을 중국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되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사실 몽골이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청나라 영토였었거든요.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른 나라랑 연결이 되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베트남 얘기긴 한데 편안하게 말로만 들으시면 돼요. 베트남 이야기긴 한데 베트남 유신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판보이 쪽으로는 독립운동가가 이제 말 그대로 메이지 유신을 따라서 우리도 근대 국가가 돼보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베트남 유신회. 여기 어디에서 만들어진지 아세요? 도쿄에서 만들어졌어요. 왠지 제가 느낌 오실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근대 국가는 일본밖에 없었고 자국에서 활동 못하니까 도쿄로 와서 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알고 지냈어요. 판보이 쪽이나 수나 이런 사람 서로 알고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신혁명이 터졌잖아요. 또 신혁명의 핵심적 주장이 뭐냐면 삼민주의나 민주공화정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정말 안 배우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 신혁명 당시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독립운동가가 참여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잘 모르실 거예요. 신규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건 김규식을 들어봤어요. 근데 김규식 선생이 아니고 신규식 선생이 좀 더 먼저 분이고 임시정부 초기 때 1922년까지 임시정부를 끌고 가시다가 임시정부가 너무 분열이 심하니까 그걸 맞싸우겠다고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는데 막 그 금식하시고 이렇게 버티면서 임시정부의 어떤 그런 분열을 막겠다고 하다가 돌아가신 분 계세요. 근데 독립운동사 공부가 꼭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신혁명에 참여했고 순원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할 때 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임시정부에서 법무총장 같은 거 하셨던 분이었어요. 연결이 되어 있죠. 연결이 안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여담이긴 하지만 나중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0년대로 가면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 삼균주의라는 걸 주장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따왔겠어요? 순원이 얘기한 삼민주의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베트남 광복회라는 단체는 그리고 이 신혁명 했다가 중국이 막 쪼개져요. 막 쪼개진 다음에 아주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순원이 모든 세력을 잃고 여기 또 막 홍콩밖에 없네. 요 홍콩 근처에 꽝둥이라는 데서 광둥정부를 세워요. 근데 요 다음 장에 나오는 베트남 광복회라는 단체, 이게 판고이조가 요 유신에 실패한 다음에 일로 간 거거든요. 이 베트남 광복회 어디에서 만들었대요? 광둥에서 만들었어요. 왜냐면 광둥이 혁명 기지니까. 그리고 중일전쟁이 터진 다음에 임시정부가 도망가야 되잖아요. 계속 항전을 하려면. 근데 장제스는 충칭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임시정부 지도를 보면 광둥으로 도망가요. 이 광둥으로 왜 도망간지 아세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중국 국민당이 정말 항일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이 됐어요. 광둥으로 도망가면 여기 빠지시면 이쪽이 베트남이에요.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를 누가 잘해줬냐면 프랑스가 잘해줬었어요. 근데 여기 베트남이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던 데죠. 여기로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랬다가 일본이 아예 군대를 끌고 광둥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칭에 도망간 거예요. 네.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 얘기만 배워요. 고조선이 어땠고 고려가 어땠고 조선이 어땠고.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본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토리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누라치가 쳐들어온 거고 조금 배워봤자 그 시점에 일본에 뭐가 있었다. 간단하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하나의 세계가 굉장히 불균형한 세계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게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고 뭐 일본은 원래는 계산되지 않던 세계죠. 일본이라는 세계는 옛날에 삼국통일할 때 옛날에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백제가 부흥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외에서 한번 원군을 파견했던 적이 있어요. 한 전투에서 왜군이 괴멸해요. 그러니까 너무 별볼일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1000년간. 근데 갑자기 언제 나와요? 저기 1592년 조선왕조 설립 200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해서 토요토미 교시를 쳐들어오게 되죠. 1392년이 조선왕조 세워진 해고요. 1592년이 임진왜란 터진 해예요. 그래서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임진왜란 200주년 기념행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망했고요. 대강 제가 무슨 얘기를 일단 하고 싶어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연결되어 있는 관점을 모르면 임진왜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관점에 대해서 어쨌건 오늘 주인공이신 이순신은 머릿속에 지금 최민식하고 김병민만 떠오르는데 그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연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잘 보이시지도 않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송원명이에요. 이거 참고로 저기 어디 고3애들 대비하는 수능 특강에 비교되는 연표예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이런 데 너무 이런 거 안 쓴다고 했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교과서 이런 게 제일 잘 돼 있어요. 다른 거는 후졌고 역시 EBS 사랑해요. 왜냐면 중국 역사에서 저쪽 내려온 다음에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송원명청 들어보신 적은 있죠. 송이라는 지극히 중국적인 왕조가 있었고 원은 몽골 칭기스칸 나와서 휩쓸었던 거. 그랬다가 주원장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명내에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켜서 명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중국으로 이제 밍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우고 그 다음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우고 그 누르하치의 아들이었던 홍타이지가 이제 청을 세워서 청나라를 세우게 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 왕조가 보통 2번 바뀔 때 우리 1번 바뀌어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 조선왕조는 500년이나 가지 않았냐.
그래서 옛날에 그걸 이제 대놓고 말씀하신 분이 명작 스캔들에서 조영남 씨가 거기서 500년간 간 왕조 어디냐 해서 막 자랑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오래 갔다는 게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 가고 짧게 가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독립국가를 세웠던 기간 다 합쳐서 100년이 안 되잖아요. 데이비드, 뭐 솔로몬 끝인데 그래도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갔다는 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래 간 걸로 따지면 어디가 최고인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최고예요. 이건 아예 갖다부터 붙일 데가 없어요. 그냥 로마 제국이 1000년을 가고요. 그 로마 제국이 끝난 다음에 동로마 제국만 1000년을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래 간 걸로 자랑하면 무식한 놈 하면서 제 강의 들으러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냐면 송원때가 고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뭐 삼별초의 항쟁에서 그 무신들이 막 항전하고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이 들어서는데 제가 이거 굳이 왜 넣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이상 모델이 송나라예요. 이걸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사대부, 양반, 하얀 도포, 그리고 뭐죠 이렇게 이렇게 과거 시험 같은 거 중요시하고 이런 문화가 송나라가 그랬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송나라와 같은 국가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경제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송나라 때 양치강 하류 지방이 개발이 되면서 양치강 하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발전된 농업 국가가 되거든요. 그게 조선의 국가 모델이었어요. 농번취. 근데 그게 완전히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큰 문제가 되죠. 조선 후기로 가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거나 자본주의가 발달할 때 우리가 못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송을 따라했던 모델이 조선이라는 국가 모델이었고 이상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얼추 아세요. 사람들이 얼추 아세요. 뭘 모르냐면 이쪽을 모르세요. 이쪽을. 일본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본사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 서점 같은 데 가면 너무 아주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요. 죄송해서. 근데 뭐냐면 일본 공부하면 무슨 뭐 조몬시대, 야유시대 막 이상한 말 나와요. 근데 제가 옛날 대학원 때 교수님이 했던 잊혀지지 않는 그 정말 동의가 되는 말이 뭐냐면 야 용원아 일본은 다이카게시카 한 6세기, 7세기 이전 얘기는 하나만 알아야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역사에 대한 기록은 되게 적어요. 그리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문명이 전파되는 속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원이 6세기경에 춘추전국 시대가 되면서 철기라든지 선지사상이 조건 실건 중국에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한 400~500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는 데가 또 그 정도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냉정히 따지면 AD 8세기경부터 서술이 가능해요. 정확한 서술은. AD 8세기경을 나라시대라고 해요. 나라현이라고 일본은 지금 가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시작됐고 나라, 헤이안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전까지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일본이나 역사상을 그려낼 수 없어요. 근데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 무슨 좀 비속어긴 하지만 무슨 국뽕이다, 황바다 이러면서 막 우리가 한때 뭐 어떻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 고조선과 관련된 대부분 중국 측 사서의 기록이거든요. 그게 사마천의 사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한자로 백자 써 있어요. 백자. 그 백자를 갖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고조선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원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교수님이 책을 내시면서 그 부족한 정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상력을 준 것 같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얘기를 하고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뭐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근데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는 그나마 삼국 사기가 이제 보존이 됐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조선은 정말 미친듯이 많죠. 토할 것 같이 많아요. 이건 조선왕조 실록이 있고 인터넷 사이트 검색하면 다 나오고 조선왕조 실록을 넘어서서 지금 승정원 일기라는 게 있거든요. 승정원이라는 게 조선왕조 시대 비서실인데 매일매일 일지를 쓴 거예요. 있는데 그거 현재 한글로 번역 중이에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 했고요. 절반 정도 번역했고 앞으로 한 20년 더 하면 완역이 되니까 끝날 때면 여기 계신 대부분 이제 노년의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조선은 정말 내용이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조선 얘기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본 얘기 좀 알아두세요. 뭐냐면 간단해요. 일본은 우리가 무사들이다. 이건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천황이 뒤에 백베이스로 있고 실제로 쇼군이라는 무사들이 국가를 운영했다.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렇죠? 그걸 막부라고 해요. 막부. 왜냐면 막부라는 말 자체가 쇼군의 본부란 뜻이에요. 쇼군의 본부. 쇼군이 머무는 거. 근데 막부가 3번 있었어요.
최초로 무사로서 권력을 잡았던 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시대쯤에 나왔던 게 가마쿠라 막부예요.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사람이 만든 막부예요. 이때부터 일본 역사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돼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생각이 없지만 여몽연합군 혹시 기억나세요? 몽골하고 고려군이 연합해서 일본 쳐들어갔다가 두 번 다 바다에 카미카제라는 신풍이 불어서 자빠지고 했었던 이런 언뜻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여몽연합군을 상대했던 나라가 가마쿠라 막부예요. 근데 가마쿠라 막부가 막아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 멸망을 해요. 여러 혼란기 속에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수립된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란 막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가끔 좀 일본사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은 일본에도 전국시대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이듯이 일본은 지들 용어를 꼭 중국어로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전국시대, 일본말로는 센카쿠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케다 겐신이라든지 하여튼 우리가 아는 사람으로 갈게요. 오다 노부나가,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지금 나머지 저도 다 까먹은 것 같아서요. 지금 약간 안 해차려고 하다가 입을 닫았어요. 근데 이게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가 다시 돌아가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하죠.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라고 해요. 이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지치 모모야라는 말도 별로 안 쓰고 그냥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했다 정도만 얘기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고향, 그러니까 수도가 오사카예요. 오사카 놀러 오신 분들 알겠죠? 거기에 하얀 성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고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임진왜란이 끝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이 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리예요. 히데요리. 근데 걔가 어렸어요. 10살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로운 패자가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정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참 어떤 부분에서 보는 눈이 없는 게 대단한 인물인데 죽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죽어가면서 내 아들을 부탁해 하고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고 죽자마자 반란을 일으켜서 세키가와라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에서 반란 세력을 평정하고 나라를 세운 게 에도 막부예요. 이 에도 막부 오늘날 도쿄예요. 도쿄. 그러니까 에도가 더 커진 게 도쿄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성부터는 쉽게 구경할 수 있는데 에도 성부터는 오히려 구경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도시 개량 사업을 하면서 많이 날라갔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아지치 모모야마 시대 에도 막부로 일본도 본격적 역사가 발전했다라는 걸 염두에라도 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임진왜란으로 하나하나 얘기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이제 그냥 요게 명나라예요. 명나라는 나라가 작아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만 차지하고 있었고요. 청이 요 만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보면 간도를 만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간도는 백두산 일대 요만큼이 간도예요. 아시겠죠? 요만큼이 간도고요. 만주는 만추리아라고 요게 다 만주예요. 여기 다 만주예요. 이 만주에는 우리만 산 게 아니라 여신족, 말갈, 숙신해 되게 많은 족속들이 살았어요. 여기서 이제 청이 생겨서 나와서 먹은 다음에 이 일대까지 다 먹었죠. 그래서 이 거대 제국 청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몽골이 빠져나가고 조금 빠져나갔지만 어마어마한 나라가 돼서 아주 더욱더 불균형한 동아시아에서 구조가 만들어졌죠. 이제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평화가 우리 200년간 유지가 됐어요. 국제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려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려는 10세기에는 거란족 요 나라가 쳐들어왔고요. 11세기에는 10세기 11세기가 거란족이 3번 쳐들어왔고요. 그리고 12세기 때는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쳐들어온 건 아닌데 우리가 4대 계를 갖추면서 간신히 전란을 피했어요. 13세기 때 누가 쳐들어왔냐? 그 유명한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의 전란이 끝난 다음에 14세기 때는 뭐가 쳐들어오냐면 홍건족과 왜구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고려시대 때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 이미 갔겠죠. 홍건족과의 싸움에 어딘가에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시체 같은 거 떠 있었을 텐데 그 뭐냐면 고려는 100년마다 위기가 닥쳐갔어요. 그때가 워낙 유목민족들이 너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농경민족들이 굉장히 고생을 할 때예요. 근데 조선이 건국되고 또 그 시점이 중국에서 명나라가 세워지던 때예요. 일본에서는 무로마치 막부가 세워지던 때예요. 이 삼국이 200년간 공존해요. 이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평화가 200년간 유지가 된 거예요. 왜냐? 명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홍무제 같은 경우는 외양지향적이질 않아요.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들 영락제 같은 경우는 정화의 원정이라고 배를 이쪽으로 보내서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 주로 위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결국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별로 세지 못했어요. 무로마치 막부 같은 경우는 일본 막부에서 가장 힘이 약한 막부예요. 초기 건국 50년간은 남북조 시대라고 해서 막부가 두 개로 쪼개져서 북부와 남부로 싸우고 있었어요. 어디를 이렇게 내밀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니에난 아까 얘기했듯이 센카쿠 시대라는 전국 시대가 왔기 때문에 또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선왕조를 그냥 곱살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삼국이 싸울 일도 없고 유목민족도 특별히 바로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평화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화 유지. 200년이나 무려. 대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균열이 일어납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 이런 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잖아. 얼음이 왜 입으로 들어왔어?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국가 정책을 막 펼치면 정치에 관심 있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막 그걸 보면서 나라가 망하네 막 난리를 치는데 막상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별로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회복 불능 정도로 사회에 막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IMF는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얘기인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IMF는 너무나 옛날 기억이고 그때 대통령 막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헬조선 막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 선생님이 그때 살았을 때 너네 나이 때 되게 행복했거든 우리나라가. 근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여파들이 막 생기는데 첫째 되게 중요한 게 남만 문화예요. 이 남만은 무슨 말이냐면 오랑캐란 남쪽에서 오랑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북적, 동이, 서융, 남만 이렇게 부르거든요. 남만은 남쪽에서 온 오랑캐란 뜻이에요. 근데 남만 문화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대항해 시대 게임도 있죠. 주로 이제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항해가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 하시나 봐요. 그래서 까나리아 제도 베르데 곳을 발견한 다음에 딱 타고 나와서 이제 누구냐 바르톨로메 디아스가 여기 희망봉을 발견해요. 무지하게 바람이 몰아닥치고 너무너무나 정박하기 힘들었던 데여서 간신히 정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자 해서 역으로 이제 희망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이제 누구냐 10년 후구나 이 바스코 다가마가 드디어 아예 대서양을 과감하게 가로지른 다음에 희망봉을 들려서 인도양 쪽으로 처음 진입을 하게 된 거죠.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연해안을 계속 타죠, 그렇죠? 한 다음에 이쪽이 이제 모리셔스, 세이셀 이런 섬 있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들이 가지 않은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해서 인도의 캘커타를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도착했고 그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포르투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척을 하니까 상인들이 다 따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들이 여기가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 동남아시아잖아요. 그렇죠? 여기 인도네시아 섬들이에요. 호주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물라카라는 거 보이시죠? 혹시 집에 가서 사전 그 지도를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배를 무조건 여기 이제 수마트라 섬이라는 섬이거든요. 여기가 말레이시아예요. 그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인데 요 해협으로만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여기를 통과하지 않죠? 그러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하는 자가 이 당시에는 세계 무역을 장악했었어요.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무역 도시잖아요. 왜? 말레이시아 제일 끝에 붙어 있거든요. 무조건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를 통과해서 도박의 도시로 지금 유명하죠. 마카오에 정착합니다. 그 정착이에요. 뒤이어서 에스파냐 애들은 필리핀의 마닐라, 루손섬이라고 해요. 루손섬이라는 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또 이제 정크라는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이제 그 네덜란드는 바타비아, 지금은 바타비아가 자카르타예요. 인도네시아 수도죠. 여기 섬을 장악해요. 이런 상인들이 와서 여기 잘 나와 있는데 마카오를 거쳐서 여기 광둥이에요. 광둥을 거친 다음에 나가사키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루트가 딱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냥 온 게 아니죠. 조총을 한 거예요. 조총만 갖고 온 게 아니죠. 홍익포라고 해서 대포도 갖고 무기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발전된 소위 말하는 유럽인들의 어떤 문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유럽인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원나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원나라 애들이 이쪽에서 점령해서 여기까지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점령을 하니까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원을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슬람 거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쪽은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얘들은 마구마구 발전하고 와서 발전된 문물을 막 선물로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낭만 문화예요. 낭만 문화. 그래서 일본은 조총. 가장 대표적인 조총이죠. 조총의 일본어가 뎃보예요. 뎃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 중에 무대뽀라는 말이죠. 지금도 쓰죠. 그 무대뽀가 왜 나온 말이냐? 조총 앞에서 겁없이 덤벼드는 놈을 무대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뎃보. 홍이포라는 건 홍이가 붉은 홍자에 오랑캐 이자예요. 붉은 오랑캐가 만든 대포라는 뜻이에요. 이번 영화 명량이 아까 제가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그 명량이 되게 그 미묘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포가 동양에서 먼저 화약을 만들었잖아요. 옛날 역사 스페셜에도 실험됐어요. 제가 그 영상 어제 밤새 한번 찾아보려고 뒤지다가 제 외장아들 잃어버리는 바람에 외장아들가 친구 집에 가는데 걔랑 저랑 요즘 연락이 끊겨가지고 기분 좀 풀지 내가 사과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아무튼 대포를 빵 쏘면 그 뭐 천자총통, 지자총통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빵 쏘면 샥 날아간 다음에 폭 박혀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의 폭탄은 대포를 쏘면 슉 날아가서 폭 박히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 명이 죽어요.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활로 쏘나 대포로 쏘나 그 크게 죽거나 작게 죽거나요. 근데 이게 서양으로 들어가면서 포탄 안에다가 화약을 넣으면서 쏘면 이제 뒤에 발파 폭탄과 앞에서 나와서 쫙 터지면서 주변을 뽀개면서 죽은 사람이 죽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임진왜란을 보면 배가 다 터져요. 그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절대 배는 그렇게 터지지 않아요. 근데 이거 명량이 애매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터지게 뽁뽁뽁 뚫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아닌데 가만히 보면 이게 좀 애매하는. 감동이 대단해요. 근데 아무튼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주겠지만 그런 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숭환이라는 제가 자료치도 못 찾았는데 원숭환이라는 명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은 누르와치 2만 기병을 그 홍이포, 그러니까 홍이라는 게 네덜란드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빨간 오랑캐들. 홍이포 18문을 갖고 와서 2만 영원성이라는 되게 높은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기병 2만여 명을 격퇴를 시키면서 이 만리장성을 지켜내요. 이 기술이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들이 와서 이렇게 막 전파를 했다. 우리까지 안 왔어요, 지금. 우리 이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요거는 됐고.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이건 일본 영화인데, 잠깐만요. 이거 제가 어제 찾은 건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화를 내요. 잠깐만, 이건 너무 다 보면 좀 그렇고. 이제 나가시노 전투라는 일본의 유명한 전투예요. 일단 보시면 돼요. 기병이에요. 원래 일본은 기병이에요.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디지털 영상 한번 시도했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몸만 해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밀려오는 거예요. 빨리 와. 시간 없어. 빨리 와. 이게 무슨 일본의 유명한 영화래요. 빠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죠. 들어가서 총도 쏘고 또 바뀌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는 장전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그냥 얘기하면서 보세요. 외국 영화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옛날 시대물 남북전쟁. 근데 이게 뭐냐면
오다 노부나가라는 일본의 전국 시대를 거의 다 통일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나가시무라는 전투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전법이에요. 가리켜서 서양 걸 배운 게 아니라 조총을 갖고 왔는데 지금 보듯이 조총에 파괴적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문제 뭐냐면 갈아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다른 무사들은 이 무기를 그다지 관심 안 가진 거예요. 알았어. 졌어요, 그죠? 알았어, 졌어. 패배. 그래서 PT 좀 더 가르쳐도 되나? 그리고 아까 그 저기 제 아내예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 방식인데, 그러니까 온이나 이거 자기들이 막 싸우는데 남한 문화가 들어오니까, 남한 문화는 여파가 되게 다양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삼열 종대를 통해서 장전 시간을 막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영화 망했지만 드라마 그 징비록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김상중 오랜만에 컴백자 훅망한 거. 거기 보면 신립장군이 조총을 딱 쏘니까 위력이 놀라는데 쏘라고 시켜놓고 화살을 5발을 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총 한 발을 쏘고 두 번째 발을 쏘는 그 장전 시간 동안 화살을 5발 정도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되게 우습게 봤던 거예요. 근데 나가시로 전투에서 이쪽 오다 노부나가의 군이 15,000명이었어요. 상대 기병이 40,000여 명인데 15,000명 중에 조총병이 3,000명이에요. 3,000명의 조총병으로 상대 기병을 박살을 내고 전투의 방식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에요. 사건이. 우리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워하시는 것 같은 에어컨 보세요. 제가 더운데. 그리고 그건 무기의 변화고요. 이제 그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불쾌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물론 생긴 것처럼 그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근데 너무 항상 이렇게 좀 약간 광인, 미치광이거나 그게 아니고 너무 꾀를 부리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통일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완벽하게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데 5년이 걸려요. 이 사람은 농민 출신이에요. 완전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원래 무사의 헤드는 정이 대장군이라는 그 칭호를 받거든요. 이분은 신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정이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못 썼어요. 간파쿠라는 관백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왜냐면 정이 대장군은 명문 무가 출신들이 쓰는 단어예요. 그게 안 되니까 간파쿠라고 안 썼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너무나 그냥 좀 꾀돌이 정도, 그리고 되게 광기 어린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권력을 잡았고, 여기 제가 자세히 써놓지는 않았지만 대개혁이라는 걸 펼쳐요. 대개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국적으로 새롭게 토지조사 사업을 싹 해서 정확하게 인구와 토지 현황을 파악해요. 두 번째 뭐냐면 무사, 농민, 상인들 간에 신분 이동을 금지시키고, 무장은 무사들만 할 수 있게 하고 상인들은 상인일만,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업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본인은 실제로 무슨 생각을 했냐,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통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명나라를 쳐들어간다는 구실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알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명나라를 쳐들어가려는 구실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진심으로 명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나라부터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로 전국시대 전체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내 문제 해결했으니까 이제 뭘 할까? 근데 이 당시 일본의 세계관은 두 개예요. 자, 여기 필리핀이란 말이 써있잖아요. 뭐냐면 얘네들이 남만 문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필리핀. 왜냐면 실제로 일본 애들이 많이 와서 여기 마카오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실제로 여러 가지 장사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 고기는 조선을 거친 다음에 대륙을 정벌할까? 그게 아니면 함대를 만들어서 밀고 내려와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 제국을 만들까? 이 둘 안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했어요. 검토하고 난 결과가 바로 이제 명이냐 필리핀이냐에서 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명을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을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흐트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당시 일본의 지리적 감각이 이제 넓었다라는 거예요. 넓으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일본, 제가 이제 무기 얘기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일본 관광 많이 가잖아요. 관광 와서 세슈도 마시고 이렇게 좋은데 뭐냐면 웃기려고 했는데 다른 거 디자인했어요. 근데 가면 이런 거 구경 많이 해요. 저도 저기 저기 구마모토성? 근데 가서 얼마 전에 지진 나가지고 구마모토성을 물어주고 그랬는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해요. 왜냐면 요 히메지성인데 요 성을 중심으로 다 단위별로 말이 생겨요. 왜냐면 무사들이 권력을 장악하니까 무사들은 싸움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무사들은 사실 글도 읽을 줄 몰라요. 글을 실제로 읽고 써주는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조선이나 중국의 지배층들은 다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배층이긴 하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고 성리학이나 양명학 같은 걸 통해서 민본이나 덕치를 할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세금도 최대한 적게 받고 뭔가 양심적인.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상향을 추구하니까 우리나라에 보통 명문가들 어디 있어요? 지방에 있잖아요. 각각의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그 90평짜리 집 짓고 쌀떡도 2개 만들어 놓고 자기 쌀떡은 비워도 민균 들어오는 쌀떡 해주고 뭐 이렇게 연기 밑에다 해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놓으니까 농업국가로서 농민들이 사는 건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우리가 자본주의적 관점을 본다면 국가 발전이 안 돼요. 근데 일본이 어떻게 성공했냐면 아까 제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는 지역을 분리시켰잖아요. 이게 조카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히메지성이고 히메지성 일대를 조카마치라 부르는데 성 안에 이 보세요. 색깔로 딱 칠해져 있는데 무사가 사는 곳은 성 안에 살죠. 이 조니는 즉 상인들을 얘기하거든요. 얘네 녹색은 바깥쪽에 살죠. 농민은 아예 안 써있어요. 농민은 밖에 살아요. 분업이 되는 거예요. 분업이 되니까 사람이 효율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 얘기긴 하지만 아마 혹시 산킨 고타이제라고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에도마포 수립된 다음에 그 영주들이 이렇게 집에 왔다 1년에 한 번씩 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로도 발전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그 일본은 외적으로 무기한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이제 빠르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전쟁 직전입니다. 좀 웃긴 상황이 나와요. 일본은 대강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일본이 제일 중요하니까. 명입니다. 명은 저희 홍무제랑 영락제라는 아주 화려했던 군주들이 시대가 끝나고 좀 이제 침체기로 빠져들어요. 북로남해 현상은 뭐냐면요, 북방에서 몽골 애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남부에는 외부들이 그렇게 와서 해안가를 건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센카쿠 시대, 전국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일본이 혼란스러우니까 일본 내 평범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냐? 배 타고 와서 약탈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 25년간 고생을 해요. 간신히 극복했거든요. 극복하고 난 다음에 나라 경제가 엉망이었는데 장거정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이분은 장거정 아니에요. 만력제예요. 장거정이 와서 국가를 막 개혁하면서 굉장히 국가 경제를 많이 바꿔놔요. 근데 문제 뭐냐? 이분의 개혁 방식에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독선적이에요. 만력제가 장거정한테 모든 전권을 줬거든요. 장거정이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100% 다 밀어붙인 거예요. 아주 독재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10년간 장거정의 개혁을 통해서 명나라가 확 일어선 건 맞아요. 근데 문제 뭐냐? 장거정이 늙어서 죽었어요. 그 10년간의 기간 동안 다른 사람들도 머리가 없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관료가 아닌 것도 아닌데 장거정한테 찡 눌려서 한마디 못했어요. 피해도 많이 보고 쫓겨난 사람들도 있고. 장거정이 죽자마자 반장거정 라인들, 그들을 독립당이라고 해요. 독립당이 어마어마한 정치 공세를 퍼봐요. 그래서 장거정이 부관 참시, 그러니까 시체를 끄집어내서 죽이는 것까지 당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장거정 없잖아요.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갈래? 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독립당의 이 독립당이라는 게 자기들이 되게 청백리다 이런 의미거든요. 문제 뭐냐? 아주 청백리 앤드 성리학자인 거 맞아요. 근데 전문적 실무 능력이 없어요. 신나게 까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당쟁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강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막 고독한 독재자 하나 나와가지고 막 상황을 정리해놨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인위적이야.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의 흔적을 없앤 건 좋은데 대안이 안 만들어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막 싸우면서 흐지부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당시 황제가 누구냐? 이분이에요. 이미지가 어떠세요? 그다지 똑똑해 보이진 않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영매해 보이진 않잖아요. 이 만력제는 태정으로 유명합니다. 이 태정의 태자는 뭐냐면 게으를 태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폭군은 우리가 잘 알아요. 연산군 같은 존재. 그리고 이제 그 유시민 씨가 이제 얘기해서 재밌어진 게 혼군이란 말이 있어요. 약간 혼란스러운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지 누군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어제 영화 터널인가 봤는데 거기도 그분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정도로 정치 개그는 녹화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있어서 그 이상 못해요. 야 물어보지 마 엄마한테 누군지. 우리 대통령은 소중한 분이야. 아유. 보통은 국가 통치를 못하거나 아니면 국가 통치를 나쁘게 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35년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안 했냐? 첫 정무회의를 나와요. 18회인가 첫 정무회의 나왔는데 왔으니까 막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 신하들이 이 소위 말하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신하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왕 알기 우습게 하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요즘에 악플도 아니에요. 진짜 제가 어디 가면 얘기하지만 조선의 상수들 보면 배야 있다고 막 합니까? 그래서 막 저 영의정 누구의 뼈와 살을 발라내고 싶습니다. 이거 뭐 너무 심해요. 얘네들이 기본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딱 해본 다음에 삐져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무려 35년간을 단 한 번도 정부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아주 특이하게 게으를 태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초기 10년은 자기가 싫으니까 장거지한테 맡겨둔 거예요. 장거지 잘했죠. 장거지 죽었어요. 그러고도 그 다음에 25년간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라가 어떻게 갔을지 뻔히 보이죠. 그렇죠? 내부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예현실이에요. 명예현실. 하루아침에 나라 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조선입니다. 조선은 이거 간단히 넘어갈게요. 이 조선은 조선 전기 때 멋진 시대가 있었어요. 이 그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사반수라는 그림인데 선비 어떤 사색하는 모습들, 제가 보기에는 졸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황과 이라는 걸출한 인물들이 낳고 성리학의 문화의 발달을 이뤘어요. 근데 문제 뭐냐?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학문적으로 뛰어난데 관념적이에요. 민생을 디테일하게 끌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취약했죠. 그래서 일어난 현상이 뭐냐?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할 때 경제가 엉망이면 경제가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삼정이 문란했다고 보통 얘기해요. 삼정이 문란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정이 문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얘기하면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200년간 전쟁이 없었잖아요. 전쟁이 없으니까 군사훈련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때 되게 짜증나는 거냐면 군사훈련 갈 때 도시락도 제가 싸갖고 가야 돼요. 무기병은 다 싸갖고 가야 돼요. 가기 싫잖아요. 그리고 막상 가보면 전쟁이 안 나니까 군 지휘관들이 군사훈련 하는 게 아니라 길 좀 닦아야 되겠다. 길 닦고 성 보수하고 이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군사훈련도 안 받고 군사훈련을 가보면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농사짓기 바쁘니까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립제라고 해서 알바를 쓰는 거예요. 돈 줄 테니까 네가 대신 해봐라. 되게 웃긴 게 군사훈련은 계속 바뀌거든요. 와서 훈련 받는 애들이 똑같아요. 근데 걔네들이 와서 군사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뭘 한다고 했어요? 길 닦고 성 보수하고 조선이 200년간 스스로 군사력을 계속 갉아먹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런 게 있었어요. 붕당 정치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전쟁 직전입니다. 대강 이해되시죠? 지금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죠?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고 일본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명은 한때의 전성기를 보낸 다음에 무력화가 되고 있었던 상태고 우리도 한때의 전성기를 보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에서 문제를 갖고 있었던 중국 나라 크잖아요. 크니까 문제가 생겨도 남의 나라에 한 방에 망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으니까 심하게 생기죠. 배경입니다. 선조가 즉위했어요. 선조가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선조 붓글씨 쓴 거 혹시나 저기 국가적으로 기획전 같은 거 한번 꼭 가서 보세요. 정말 선조만큼 붓글씨 잘 쓰는 별로 없고요. 그게 붓글씨를 제가 왜 보라고 그러냐면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석봉도 잘 쓰죠. 석봉체는 되게 지루하거든요. 근데 선조의 붓글씨 그림 같아요. 그 현란하기가 무슨 정말 그 한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붓글씨랑 정말 좋대가 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볼만해요. 선조가 즉위해서 가장 잘한 업적이 뭐냐? 첫째는 척신정치를 없앴어요. 척신정치가 뭐냐면 왕의 외척들, 왕의 외가 쪽 사람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걸 싹 밀어내버렸어요. 되게 잘했죠. 호문과 호학의 군주. 무슨 얘기냐면 학문을 굉장히 좋게 여기고 퇴계하고 이때 죽었고 율곡이이 같은 훌륭한 문사들을 끌어내서 국가운영을 참 잘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선조가 이제 앞으로 잘못한 얘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당쟁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사립파가 하나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시의겸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관직을 올라가는 문제를 두고 이게 이조전랑 천거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이 쪼개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또 쪼개져요. 그래서 분열을 하기 시작하고 뭐냐면 갈등을 해결시키는 방법들을 조선의 정치가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견이 생기면 그 이견을 풀어가고 합의를 보고하는 과정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으면 싸워버리고 쪼개지고 밥도 안 먹고 얘기도 안 하고 조선 후기로 가죠. 동서남북이 아니라 남인 북인 노론소론이 옷은 다 한복인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여기 뭐 이렇게 매는 법이라든지 다 모양이 달라서 지나가다도 북인이네 남인이네 다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이가 나빴어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죠. 자, 이제부터 전쟁 전야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연락이 옵니다. 전쟁이 날 것 같다고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 놀랍게도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스시마섬에서 연락이 와요. 스시마섬 아시죠? 그 앞에 있는 대마도? 스시마섬에서 연락이 온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전쟁이 나면 스시마섬이 작살이 나거든요. 왜냐면 스시마섬이 전쟁기지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완전 마시고 가거든요. 연락이 와요. 계속 콜을 줘요. 관심을 안 가져요. 나중에는 옛날에 그 징비록 같은 데 묘사가 잘 돼 있는데 직접 선조를 만나러 와요. 그 만나러 가는 과정 자체가 진통이었어요. 내가 저를 오랑캐따위를 만나야 되겠느냐. 만나왔어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민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좋아. 김성일과 황윤길 동인 측 인사 김성일, 서인 측 인사 황윤길을 일본에 보내요. 둘이 쫙 돌아보고 와요. 돌아보고 와서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어떠니 하니까 같이 보고 와서 황윤길이가 요즘 황윤길을 그냥 제가 설정해 놨어요. 황윤길이가 똘똘이도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거 큰일 난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성일이가 잠깐 그 자는 용렬한 자여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징비록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보면 어떤 뉘앙스가 나오냐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쪽이 이제 김성일이 동인이고 황윤길이 서인이에요. 그 당시 정치 지형도 자체가 이쪽 서인 위주였었거든요. 아니 동인 위주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전쟁 준비.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안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고로 전쟁 준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비록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그 동인 측의 영수가 유성룡이었거든요. 유성룡이 김성일을 불러요. 정말 전쟁이 안 날 것 같습니까? 하니까 뭐 말은 약간 다르게 써있지만 전쟁 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인이 전쟁 난다고 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 준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전쟁 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나마 워낙 그 얘기가 막 돌고 하니까 산성도 새롭게 정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걸 다 포기해요. 올 스톱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신립 2일. 신립과 2일이 이 당시 꽤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 이제 그 유성룡을 자기가 싫어하면 정말 대놓고 막 싫다고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 유성룡이 징비록을 읽으면 이순신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고 신립과 2일은 되게 나쁘게 써있는데 나쁜 애들이에요. 나쁜 애들인데 신립과 2일 같은 군대 수뇌부가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해요. 이건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 이견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유성룡의 징비록과 이 누구냐 이순신의 난중 얘기로 그 시대를 보는 건 잘못됐다. 왜 무조건 원균이 나쁜 놈이냐, 왜 신립 2일은 나쁜 놈이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결과를 보건데 이들이 정말 너무나 무력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신립과 2일 같은 군대 수뇌부가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요즘에 이제 갑자기 싸움이 생각나는데 한 게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황당한 건데 수군을 없애고 수군과 육군을 통합하는 아이디어까지 내요. 황당한 거죠, 그렇죠? 해군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뭘 하겠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육군으로 통합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킨 다음에 일본을 쳐들어가자. 일본을 점령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뭘 타고 갈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을 따진다면 세종이라는 화려한 시대가 끝나고 사실 그 이후에 조금씩 사회가 지쳐져 가고 지배층은 분열한 다음에 정쟁을 일삼고 나라 경제 구조는 근본적인 모순이 생긴 상태에서 국방 준비 전혀 안 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으면 됐죠. 근데 당쟁이라는 이유로 중앙정부는 전쟁 준비를 안 했고 군대를 책임져야 되는 군부 지도자들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열받죠? 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